지금 서울 국립극장에서는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의 2차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함께 관람을 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과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로써 네 번째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북측 대표단은 공연 일정을 마지막으로 오늘 밤 평양으로 돌아갑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을 제안함에 따라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미 간 대화를 통한 비핵화 논의, 또 4월경으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변수로 거론됩니다. 오늘 오전 5시 3분쯤 경북 포항시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본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여진인데 놀란 주민들이 자다가 뛰쳐나왔고 대피 도중 다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때 폐쇄가 검토됐던 이재민 대피소는 다시 북적이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한국에 내려온 지 사흘째입니다. 2박 3일간 서울과 강릉을 두 차례나 오가는 숨가쁜 방남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오늘 서울 국립극장에선 북한 예술단의 2차 공연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 대표단과 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공연이 한창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예술단 공연은 잠시 전에 7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 등이 이 무대 중앙에 있는 객석에 나란히 앉아서 공연을 현재 관람하고 있습니다. 이 강릉 공연에서도 선보인 제이에게 반갑습니다라는 노래가 나올 때는 상당히 박수를 치며 상당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제이에게 등 남북한의 친숙한 노래를 공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나란히 앉아 있고요. 또 공연 전에 이제 문 대통령과 북측 대표단이 따로 만났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측 대표단을 만나서 우리가 만난 게 소중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 만남이 불씨를 키워서 이 횃불이 될 수 있도록 남북이 협력하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대통령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또 이 상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으니 다시 만날 희망을 안고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2박 3일이면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문 대통령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상당히 자주 만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9일 방한 첫날에 올림픽 개회식장에서 첫 대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청와대 접견 오찬 때 두 번째 만남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북 단일 아이스 하키팀 경기 때 세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한 예술단 공연을 함께 보면서 네 번째 만남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개회식 전에 문 대통령이 마련한 리셉션에서 만나가지고 총 5번을 만난 겁니다. 예, 어제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 같은 경우에는 김여정 부부장의 일정이 없었는데 이제 예상되지 않았었는데 바꾸면서 이제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당초 예상보다 이제 강행군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접촉면을 늘렸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이 이 물리적으로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보니 한 8시간 가까이 됩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이 남북 간의 이 대화 조성 분위기를 좀 더 굳건히 한 뒤에 이 평창 올림픽 이후까지 남북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함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이낙연 총리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서울의 한 호텔에 머물렀던 김여정 부부장을 만났는데요. 먼저 이낙연 총리와 오찬을 함께 했고요. 그리고 국립극장 인근에 있는 또 다른 호텔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비공개로 주재한 이 환송 만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 임종석 실장을 만나서 저녁 자리에서 이 우리 응원단의 응원 동작에 맞춰서 이 남쪽 분들이 함께 응원해준 게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이에 대해서 임 실장이 그게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맞장구 를 쳤다고 합니다. 또 이에 앞서서 이낙연 총리와 오찬을 가졌을 때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에게 통일되기 전에 평양에서 발레 공연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일정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된 것 같은데 북측 대표단은 언제 귀환을 합니까?
네, 공연은 앞으로 한 3, 40분 정도 더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게 끝나면 바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배웅을 할 계획입니다. 귀환 방식은 남측에 올 때처럼 김정은 전용기를 타고 이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평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극장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자신의 친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을 제안했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이 됩니다. 하지만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는 이 대통령의 말처럼 정상회담까지는 많은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은 대화 무대에 올라탔지만 북미 관계는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물꼬를 터야 비핵화 논의도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남북 정상이 만날 이른바 그 여건도 만들어지는 거겠죠. 4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도 큰 고비가 될 수 있는데 이 역시 북미 간 관계 개선 없이는 풀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안익은 기자가 정상회담까지의 변수들을 짚어봤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화해 무드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벌써부터 올해 18주년을 맞는 6.15 공동선언일이나 70주년을 맞는 8월 정부 수립 기념일, 9월 북한 정권 창건 기념일 즈음이 정상회담의 적기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 간 논의는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안보가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둔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남북 관계만 정상회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까지 한 달 반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미국과 북한 간 대화의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 한 번의 절충점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핵시설 동결 등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선행 조건들을 북미가 어떻게 찾아낼지가 관건입니다. 우리 정부도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평창 패럴림픽 이후 실시하기로 한 한미 연합훈련을 어느 수준으로 재개할지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비원비와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들을 다시 집중 배치할 경우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한미 훈련에 따른 북한의 반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북미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이 거론하고 있는 추가 대북 제재 등 대북 압박 수위도 북미 대화와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입니다. 문 대통령이 여건 조성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고비들을 헤쳐나가야만 정상회담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먼저 대화를 제안했던 건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을 통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돌아온 건 핵실험 등 이딴 도발이었죠. 불과 몇 달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은 180도 바뀐 셈입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김태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처음 운을 뗀 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6차 핵실험과 ICBM급 화성 15형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딴 도발로 응수했고 지난해 11월엔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이랬던 김정은 위원장은 올 신년사를 통해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엔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일정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추가 도발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날로 가중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해 심각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도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병진 노선의 관점에서 보면 핵무력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면 된다는 관점에서 남북 관계 복원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고 대외 관계를 풀고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올림픽을 맞아 친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을 특사로 보내 남북 정상회담까지 제안한 건 지금이 아니면 대화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강릉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앞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은 2000년과 2007년에 있었습니다.
회담이 성사된 과정을 보면은 양쪽의 특사가 미리 비밀리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동생 특사를 통한 공개 제안이라는 다소 좀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우리와 미국의 대북 기조가 다르다는 점도 그때와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미국 클린턴 정부의 개입 정책과 우리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맞아떨어졌습니다. 2007년 두 번째 정상회담도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봉인을 약속하며 북핵 문제에 있어 강경했던 부시 행정부와 관계가 풀리던 때입니다. 북한이 불과 몇 달 전까지 핵도발을 이어가고 미국 내에선 선제 공격까지 거론되는 지금과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회담의 계기가 마련된 방식도 과거와 다릅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북측 인사와 해외에서 비밀 협상을 벌였습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도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의 비공개 방북 등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특사로 청와대를 찾아와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이른바 혈육 카드를 통해 서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생략한 겁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평창 올림픽 기간에 모처럼 마련된 대화 기회를 잡으려는 우리 정부로서는 여전히 강경한 미국을 설득하는 게 관건입니다. 강릉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2박 3일 동안 김여정 제1부부장을 그림자처럼 수행한 인물들도 이번에 눈에 띄었습니다. 남북 협상 테이블에 자주 등장했던 김성해 조평통 서기국 부장은 물론이고 또 김정은의 비서실장격인 김창선 전 서기실장도 김여정을 가까이에서 챙겼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왼손에는 핸드백, 오른손엔 서류 가방. 김성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빠른 걸음으로 김여정 제1부부장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접견장에서 김여정이 손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김성해 부장이 이를 주어 챙겨주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김성해 부장은 2013년 남북 실무 접촉 당시 천혜성 통일부 차관의 회담 상대로 나서기도 하는 등 북한에서 대남통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겨울 외투를 벗자 한 남성이 익숙한 듯 뒤에서 옷을 받아듭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물려받은 뒤 우리의 비서실장격인 서기실장으로 처음 임명한 김창선입니다. 김정은의 초대 비서실장인 셈입니다. 김창선 전 서기실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서기실 부부장으로 일했는데 김정은 남매에겐 어린 시절부터 집사 역할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김여정 제1부부장을 물샐 틈 없이 에워싼 경호 인력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은 청와대 경호처격인 호위총국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네, 올림픽 관계자들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확진자는 158명으로 늘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야 할 시점에 감염자 격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재확산이 우려됩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처음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한 평창의 한 수련관입니다. 이곳에서 보안요원 5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직위는 확진자와 증상을 보였지만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일부가 완치돼 기과에 현재는 4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간에서 확진자들이 음성자들과 섞여 생활한다는 겁니다. 음성자랑 양성자랑 다 뒤섞여서 지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관리해주면 저희가 그렇게 따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니까. 수련관 밖으로 나가 일반 식당에서 시민들과 함께 식사할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식당 주인이 잘 몰라요. 저희가 그런 바이러스의 양성자인 거. 그냥 손님이구나, 단체 손님이구나 해서 오는 줄 알고 계세요. 격리된 사람들 사이엔 불만도 쌓여갑니다. 이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올림픽은 검사자들이 지금 계속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대기하고 있고. 현재까지 올림픽 관계자 가운데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58명입니다. 이 중 139명이 회복돼 진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검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어 안심하긴 이릅니다. 대회는 본격 시작됐는데 안일한 대처로 자칫 감염이 다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예, 오늘 새벽 포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충격이 상당해서 자다가 진동을 느낀 포항 시민들은 놀라서 집에서 뛰쳐나와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윤두열 기자, 먼저 오늘 발생한 지진이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본진 이후 발생한 여진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거죠? 네, 오늘 새벽 5시 3분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5km 지점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의 본진의 여진이라고 밝혔습니다. 규모 4.0 이상의 여진이 발생한 건 석 달 만으로 본진 이후 발생한 여진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오늘 4.6 여진 전후로 하루 종일 9차례 여진이 잇따랐습니다. 이로써 본진 이후에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91차례로 늘었습니다. 예, 4.6이면 꽤 규모가 큰 여진인데 피해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에서까지 진동을 느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강한 여진이었습니다. 포항 현장에서는 이번 여진으로 36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고 3명이 병원에 남아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지거나 외벽이 떨어져 나가는 등 재산 피해도 잇따랐고 포항시 포항 보경사의 대웅전 외벽에 금이 가는 등 문화재 피해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윤 기자가 서 있는 곳이 작년 본진 이후에 계속 대피소로 사용된 흥해체육관인 거죠. 오늘 여진으로 다시 사람들이 좀 몰렸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처를 찾거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곳 흥해체육관 대피소에는 군데군데 빈자리가 드러나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포항시는 이곳을 폐쇄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남은 이재민들이 반발하면서 연장하는 걸로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여진이 나자 많은 포항 시민들이 놀라서 뛰쳐나왔고 서둘러 짐을 싸서 이곳 대피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이곳 대피소로 돌아온 이재민만 88명입니다. 또 60개가 넘는 텐트가 세워지면서 대피소 안에는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체육관 내부에는 의료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하루 종일 어지럽다, 또 소화가 잘 안 된다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줄을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포항시에는 본진 때 피해를 입었지만 살아도 괜찮다는 판정을 받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곳들을 둘러봤는데요. 외벽에 금이 더 벌어지거나 외벽이 더 떨어져 나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건물에서 나와서 대피소로 돌아온 주민들은 다시 집으로 갈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설을 앞두고 기약 없는 대피소 생활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예, 포항 대피소 앞에서 윤두열 기자였습니다. 예, 보통 여진은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나 빈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번 여진 규모 4.6이라고 전해드렸죠. 그래서 다소 좀 이례적인 규모입니다. 학계에서는 더 큰 여진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규모 4.6의 여진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 보여온 패턴이 깨졌습니다. 경주 지진의 경우 2016년 9월 본진이 발생한 이후 일주일 뒤 규모 4.5의 강력한 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규모 4를 넘는 여진은 없었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지진도 본진이 났던 당일 저녁 발생한 규모 4.3의 여진이 가장 강했는데 석 달 만에 이를 뛰어넘는 강한 여진이 나타난 겁니다. 1월에 단 한 건으로 줄었던 여진이 2월 들어 어제까지 5차례, 오늘만 9차례 발생한 점도 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여진의 진원은 포항 지진으로 쪼개진 단층면의 남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원의 깊이도 9km로 본진보다 2km 이상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층면이 남서쪽 방향으로 또 더 깊은 곳에서 계속 쪼개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쪼개져 나간다는 건 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기상청은 국내에는 여진 패턴 분석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진원 주변의 단층 분포를 정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네, 올림픽 동안에도 검찰 수사는 계속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엊그제 개회식 리셉션의 모습을 보였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회식 날 이미 강경호 다스 사장을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민용 기자. 그러니까 검찰은 올림픽 기간 중에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준비를 사실상 끝내겠다는 거죠. 네, 수사팀은 주말인 오늘도 모두 검찰청사에 나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이미 수많은 정황 증거와 압수물 등을 토대로 소환 조사를 자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올림픽이란 국가적인 행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을 최소화하며 물밑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제도 강경호 사장을 비공개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 단서가 더 나왔습니까? 네, 검찰은 동계올림픽 개회식이 열린 그제 다스 강경호 사장과 다스 협력사인 금강 이영배 대표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다스가 BBK로부터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과 삼성이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경위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사장은 이명박 정부 때 코레일 사장을 역임한 뒤 2009년부터 다스 사장을 한 최측근이고 이영배 대표 역시 과거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처럼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한 현직에 있는 최측근들을 향해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 들어가면서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민용 기자였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죠. 최순실 씨가 모레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최 씨는 계속 억울하다고 했지만 법정에서 나온 증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 씨 혐의는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겹치기 때문에 이번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의 운명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2016년 12월 19일 최순실 씨가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섰습니다. 첫 검찰 출석 당시 죽을 죄를 지었다던 최 씨는 재판정에 들어서자마자 사실을 정확히 밝혀야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최 씨는 재판이 진행된 약 13개월 동안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특검팀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최 씨를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했습니다. 조카인 장시호 씨는 지난해 4월 우리 집안에선 박 전 대통령을 큰엄마로 불렀다며 삼성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을 준 것과 관련해 최 씨의 지시를 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차은택 씨도 미르재단의 모든 프로젝트는 대통령과 관련돼 있었고 이를 기획하고 발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최 씨였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삼성이 사준 말 살시도에 대해 최 씨가 그냥 네 것처럼 사면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 씨의 18개 혐의 중 뇌물죄를 비롯한 대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레 최 씨 선고를 통해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 역시 가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특검팀은 최 씨에게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초 나들목 부근에서 광역버스가 앞서가던 관광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30여 명이 경상을 입고 상행선도 30분 정도 정체됐는데 광역버스 기사의 졸음운전 가능성이 열어두고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못 찾아간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가 오늘 연 뒤 6주 동안 60만 명이 8,300억 원을 찾았습니다. 보험금 2억 원을 한꺼번에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아직도 6조 6천억 원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홍콩에서 2층 버스가 커브길에서 도로를 벗어나 뒤집어지면서 승객 19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쳤습니다. 기사가 승객과 말다툼을 한 뒤 내리막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증언을 토대로 현지 경찰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전남 나주에서 축사를 탈출한 소가 1시간 정도 도로를 활보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였는데 주인이 새끼와 분리하는 틈을 타고 나왔다가 신고로 포획돼 돌아갔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휘파람 부는 1호 초상화입니다. 예, 오늘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1호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1호 초상화하면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이 그려진 얼굴 초상화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에서요. 북한 응원단이 북한 가요인 휘파람을 부르면서 남성의 가면을 썼습니다. 예. 이를 놓고 김일성 가면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젊은 시절 김일성과 가면의 얼굴이 흡사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가 설명을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한 언론사는 김일성 가면 쓰고 응원하는 북한 응원단이라는 기사를 인터넷에 올렸었는데요. 예. 통일부가 곧바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추정이다. 북측 관계자 확인 결과 그런 식으로 절대 표현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휘파람을 노래할 때 남자 역할 대용으로 가면을 썼다는 건데요. 예. 휘파람의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복순이네 집 앞을 지날 때 이 가슴 설레어 나도 모르게 안타까이 휘파람을 불었네. 그러니까 만약에 가면이 예. 김일성 가면이라면 이 복순이에게 휘파람을 부는 남성으로 김일성 전 주석을 북한 응원단이 묘사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 정황상 맞지 않는 거다. 그런 설명인 거군요. 예. 자, 그런데도 이제 정치권에서는 계속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일단 누가 봐도 김일성 얼굴이다. 북한에 사과 요구하라. 이런 논평을 냈고요. 예. 국민의당도 국민과 언론이 김일성 가면으로 인식하면 김일성 가면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이 민주당은 꼬투리 잡아 재뿌리는 야당의 행태가 심히 유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누가 봐도 김일성 얼굴이다. 또 국민과 언론이 김일성 가면으로 인식을 하면 김일성 가면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군요. 예. 글쎄요. 자, 그럼 언론이 그렇게 인식을 했다 그러는데 이를 보도한 언론사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오늘 오후 인터넷에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삭제한 상태다. 혼란 끼친 점 사과드린다. 예. 정파적 주장의 근거로 삼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랬군요. 그렇다면은 언론으로 인한 어떤 논란이라기보다는 오보 해프닝이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자, 이렇게 정정을 한 건데 1호 초상화라는 표현처럼 이제 예. 김일성 주석의 얼굴, 이제 북한에서는 상당히 이제 신성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으로 만들고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진을 좀 보실 텐데요. 더욱이 이 가면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눈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쓰고도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눈에 구멍을 그렇죠. 뚫은 눈에 거군요. 구멍이 뚫려 있고요. 또 예. 응원단은 이 가면을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예. 김일성 얼굴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예. 실제로요. 2003년에 대구 유니버시아드 때 북한 응원단은 버스를 세워서요. 예.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있는 현수막을 직접 회수했습니다. 그때 예, 기억이 납니다. 장군님 사진이 비에 젖는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예. 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 지금 저 장면이죠. 그렇죠. 저 예. 사진인데요. 김일성, 김정일 부자는 이 정도로 신격화돼 있기 때문에 가면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만에 하나 정말 저 가면이 김일성 가면이라면은 그렇게 가면이고 쓰고 무릎에 올려놓고 떨어뜨리고 상당히 북한이 개방적인 사회가 됐다는 신호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예, 다음 키워드는요. 2박 3일간의 데뷔전입니다. 예, 김여정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이슈였는데요. 특히 국제 무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말을 상당히 아껴서 좀 너무 긴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조금씩 편안해진 모습을 좀 찾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첫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났을 때만 해도 긴장감이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 또 특히 이 공개된 자리에서는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만나서도 짤막하게 얘기했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김여정입니다. 이렇게 간결하게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하지만 말을 아꼈다고 해서 그 위상까지 감춰지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 대통령과 이제 청와대 접견을 했을 때 김 부부장이 이 정도 위상이구나 하는 게 또 드러나기도 했었죠. 일단 첫날에는 좀 말을 많이 아끼다가 어제 청와대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는 인사를 좀 더 길게 했는데요. 예. 그 대목 한번 들어보시죠. 예. 대통령께서 마음 많이 챙기셔서 이렇게 많은 걸 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특히 접견 때는 이 명목상 국가 수반인 김영남 위원장이 아닌 이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예. 자리도 문 대통령의 바로 맞은편에 앉았고요.
김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왔다는 것이 바로 이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이렇게 말을 상당히 아끼기는 했었는데 어제는 또 처음 서울에 온 소감, 좀 개인적인 소감도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 통일부 장관 주재 만찬에서 밝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부장님은 남쪽에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낯설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87년생입니다. 31살의 나이에 외교 데뷔전을 마치고 오늘 돌아가는 건데요. 예. 외신들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을 계기로 김 부부장이 앞으로 국제 무대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김 부부장 말처럼 낯설지 않은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김여정 부부장이 원래 말이 그렇게 적다고 합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환송만찬에서요. 임종석 실장이 김여정 부부장에게 건배사를 제안했는데요. 그 예. 자리에서 이 수줍은 표정으로 원래 말을 잘 못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건배사로는요. 솔직히 갑자기 오게 되리라 생각을 못했고 많이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비슷하고 같은 것도 많더라. 하나 되는 그날을 앞당겨 평양에서 반가운 분들 다시 만나길 바란다. 이런 건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어쨌든 이렇게 한번 공개 무대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또 행보를 잘 지켜봐야지 되겠군요. 지금까지 비하인드 뉴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추위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서울은 영하 9도, 평창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고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충청과 전라, 제주에는 눈이 일부 오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